네, 미중 무역 합의로 뉴욕 증시가 간밤에 급등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를 사라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현실이 됐지만 관세 불확실성이 아직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볼 부분도 남아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 더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1분기 실적 시즌 점검하고 향후 시장의 유막 섹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인사이트 김중원 현대차증권 상무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문이 상장 기업들의 이제 1분기 실적 발표도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발표된 1분기 실적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려가 상당히 많았는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잘 나왔다.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네. 것 같고요. 영업이익을 보면 코스피 영업이익이 68조 7천억을 기록했고 순이익이 52조 1천억 기록해서 전년 대비해서 한 9.6% 개선되었고 전기 대비 43.8%인데요. 어찌됐든 4분기는 일회성이 있어서 네. 언제나 나쁩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비교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전년 동기 대비 한 10% 정도 개선된 점을 본다면 우려 대비 굉장히 잘 나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68조 7천억이라는 이 영업이익이 우리나라 전체 영업이익 가장 많이 나왔을 때가 2022년 2분기인데 이후에 네 번째로 가장 높은 네. 수치였다. 그래서 무역 분쟁이라든지 관세 영향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았지만 네. 상대적으로 굉장히 양호한 실적을 코스피가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려 대비 1분기 실적이 좀 양호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컨센서스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섹터별로 어떤 업종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컨센서스 대비 네. 코스피 같은 경우, 코스닥은 사실 실적 전망치 대비 보통 주로 하회하는데요. 코스피가 컨센 대비 한 10% 정도, 9.6%로 전망치 대비 잘 나온 점, 이런 부분이 주목되고 있고요. 업종별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이제 조선, 건강관리, 유틸리티, 반도체 등이 이렇게 개선되었고 차트 좀 넘겨주시면 좋을 네.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건설, 철강, IT 하드웨어, 필소비재 등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센 대비 잘 나온 업종은 어디냐라고 하면 디스플레이 가장 잘 나왔다고 하는데 디스플레이는 흑자 전환입니다. 그래서 네. 원래 전망치가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이제 숫자로 굉장히 좀 잘 나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화학도 사실 부진했는데 그거보단 잘 나왔다라는 거고 이제 잘 나온 업종 중에 비교해 봤는데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조선이죠. 조선 반도체도 전년 동기 대비 괜찮았는데 컨센 대비도 크게 상회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본다면 조선 반도체, 건강관리, 유틸리티 등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양호하고 컨센 대비해서도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1분기 실적 시장 예상치보다는 잘 나왔다는 점을 강조를 해주셨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2분기 실적도 저희가 전망을 해봐야 될 네. 텐데 네. 2분기 실적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뭐 중요한 게 2분기 실적이죠. 1분기는 지나간 거고 네. 사실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우리나라가 실적 하향기인데 1분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왔고 2분기까지 잘 나올 수 있느냐가 굉장히 네. 주목되는 부분인데 실제로 보면 지금 전망 자체가 2분기에 69조 3천억으로 1분기 대비 그 잘 나왔던 네 번째로 높았던 실적이지만 그거보다도 한 3% 정도 개선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럼 뭐 이게 전망치가 계속 하향되는 건 아니냐라고 말씀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연초 대비 지금 전망치가 2분기 전망치가 한 4% 정도 개선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경기도 안 좋고 경기 실적도 하향 조정 구간이라는데 왜 잘 나오냐라는 부분은 뭐 뒤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약간 조삼모사 같은 영향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2분기까지 이제 실적이 이만큼 개선되었는데 반면에 2025년 연간 전체 실적 전망으로 보면 뭐 영업이익이 300조로 보고 있는데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 4% 개선된 거 대비 2025년 영업이익 전망은 연초 대비 한 5% 정도 좀 더 빠르게 하향 조정되고 있다. 그러니까 실적 자체가 지금 상반기로 많이 이연되고 있는 영향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분기 실적은 우려 대비 양호했고 2분기도 좀 견조하게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계시는데 올해 우리 증시 흐름이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그런 네. 영향이 사실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작년에는 이제 우리만 소외받았는데 올해는 우리 증시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뭐 작년에 굉장히 좋았던 나스닥 같은 경우에 뭐 전일 이렇게 크게 올랐지만 전주말로 보면 한 7% 정도 빠졌고 네. 미 S&P 500도 한 4% 정도,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한 소폭 상승 한 0.7%인데 우리는 아마 오늘까지 수익률을 더하면 거의 한 9% 넘어가는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는 걸로 보이고, 그래서 남미 유럽, 남미 라틴, 뭐 신흥국 뭐 이 다음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올해 외국인 투자자들인지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 작년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살 게 없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나라 실적이 뭐 여러 이유를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상반기에 괜찮다라는 네. 겁니다. 그래서 2분기까지 투자 매력이 부각되고 있는 점이 상당히 주목되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이제 글로벌 주요국 수익률이 부진한 가운데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기록하고 있다. 국내 증시에서는 또 연기금의 적극적인 순매수 영향도 있을 텐데요. 연기금 뭐 지수가 빠질 때마다 구원투수 역할을 했는데 올해 특히 이제 연기금이 국내 증시 매수에 나선 것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제 구원투수 얘기를 했던 거는 이제 굉장히 옛날 과거의 얘기였고요. 최근에는 연기금이 국내 비중, 뭐 국내 증시와 국내 채권 다 줄여간다라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안 나와서 네. 이제 빠져도 사실 작년에도 그렇게 기대감이 없었는데, 근데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달라진, 그러니까 8월에 우리 국내 증시 급락이 있었죠. 그 네. 이후부터 굉장히 달라진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연초에 그 국내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순매도 한 15조 6천억 정도 순매도하고 있는데 반해서 국내 연기금 같은 경우에 6조 이상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이게 제가 이제 자산 배분 담당자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연기금의 자산 배분이라는 것은 이제 중기로 5년 단위로 이제 목표 수익률을 세우고 허용 위험 한도라는 거를 만듭니다. 그래서 손실 확률을 관리하는데 거기에 따른 목표 비중 이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이제 국내 증시 목표 비중이 14.9%입니다. 네. 근데 작년 말에 11.9%로 보니까 3%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네. 나름대로 허용 밴드를 갖고 있어서 TA 허용 밴드가 2%포인트인데 지금 3%포인트라면 1%포인트가 벗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네. 물론 이걸 즉시 다 매수할 필요는 없지만 매수의 필요성이 높아졌고, 국내 연기금 같은 경우에 아시는 것 같이 국민연금의 운용자산 규모가 1,200조입니다. 네. 1%라는 건 12조입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숫자고, 그럼 지금 이게 어느 정도 남았냐라고 보면 2월 달에 발표한 비중으로 보면 한 12.4%, 11.9%부터 올라왔는데 그 뒤로 뭐 또 지수의 조정이 있었고 지금 반등하고 있어서 사실 그때 비중하고 좀 비슷한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최소한 허용 TA 허용 밴드 안쪽으로는 누려고 할 거다라고 본다면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5, 6조, 그러니까 한 달에 1조 이상은 연기금 창구로 매수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연기금의 매수가 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우리 증시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시장이 철저하게 좀 소외가 됐었다가 올해 들어서는 미증시보다도 더 선방해주고 있는데 올해 국내 증시 선전에는 또 펀더멘탈 요인도 존재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수급적인 요인인데 수급만 믿고 투자를 할 수는 없습니다. 네. 네, 펀더멘탈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실 경기라는 것이, 우리 경기가 사실 작년 1분기, 그러니까 작년이 좋았어야 됐고 실제로 본다면 작년 1분기가 깜짝 성장으로 좋았고 그 뒤로 계속 나빠지고 지금은 어느 정도 상황이냐라면 뭐
사상 초유의 뭐 조기 대선이 열려지고 이런 불확실성, 거기다 관세 불확실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경제 전망치가 지금 빠르게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수축 국면으로 가는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경기가 긴 사이클로 저점과 반등과 다시 하강이 있더라도 그 안에서 경기 소순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작은 사이클로 반등하는 사이클인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나타난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그 가장 경기를 나타나는 게 수출인데 네. 그 수출에 좀 선행한다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반도체 12개월 선행 EPS 전망치를 같이 보시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그 예상외로 1분기까지는 수출 증가율이 나쁘지 않았고 4월 들어서 좀 급감한 모습이 좀 나왔었죠. 그렇지만 반도체 EPS가 작년 9월 이후에 조정을 받다가 최근에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네.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순환적으로 이것을 소순환적 반등을 이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제가 이제 조삼모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관세 불확실성이라는 게 지금 90일 유예가 되긴 했지만 네. 이제 그 전상 그리고 90일 유예가 됐다고 해도 그 중간에 사실 어떻게 될지 우리가 트럼프 그렇죠. 대통령을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될 때 미리 재고를 선제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때 쌓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재고를 미리 축적하는 영향이 생겼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그 전체 순이익에 중요한 반도체 관련해서 고정거래 가격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는 기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반도체는 이제 낸드하고 디램으로 나눌 수 있는데 낸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반등하고 있고 디램 같은 경우에 반등하지 않았는데 고정거래 가격은 이 고정거래 가격을 좀 앞서는 게 이제 시장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스팟 가격입니다. 스팟 가격은 보시는 것 같이 올해 뭐 2월 이후부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서 추후에 반도체 고정거래 가격이 개선될 수 있고 전체 우리나라 순이익에서 30% 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 실적 개선 자체가 우리 증시의 상반기 2분기까지 실적 개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네.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이 조삼모사다라고도 강조를 해주셨고, 그럼 지금 말씀하신 이제 경기 소순환 이런 부분들이 올해 실적 전망에 이미 반영되고 있다라고 봐야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중요한 게 원래 우리는 실적 하향 국면이 작년 9월부터 시작되었는데 네. 그 뒤로 전망치가 어떻게 됐냐 이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 같이 2025년 실적은 하향 조정 기간이기 때문에 올해 전체적인 실적은 계속 하향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까지 한 13% 정도,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한 13% 하향됐는데 재밌는 게 2분기는 무려 10%나 개선된다라는 2분기 기대가 뚜렷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글로벌 투자에 있어서 지금 살 곳이 없는데 이렇게 1분기, 2분기에 뚜렷한 실적 개선이 있으면 이건 투자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잘 나오냐라고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반도체 요인이 가장 크고요. 사실 실적 하향 자체를 이끌고 있는 게 반도체입니다. 근데 반도체에서 2분기에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이후로 이렇게 쭉 보시면 연초 이후부터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거의 한 10% 정도 하향 조정되었는데 반면에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4% 이게 개선이 됐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원래 사이클대로면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개선이 됐기 때문에 뭐 네. 퍼센트가 4%뭐 이러겠지만 굉장히 의미가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3월 이후는 한 15% 이상 굉장히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부분에 2분기까지의 실적 매력이 크게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분기 실적 특히 코스피 순이익이 10% 상향됐다는 점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지금 앞서서 연기금 살짝 짚어주셨는데 네네. 외국인의 투자가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건 아쉽습니다만 연기금의 수급 주로 어떤 섹터에 집중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도 살펴볼까요?
네, 그래서 따져봤더니 네. 국내 연기금이 이제 많이 매수하는 섹터 보면 뭐 IT, 산업재, 소재 뭐 이 순서는 사실 연기금이 시가총액대로 사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여기서 우리가 무슨 종목 픽에 대한 큰 아이디어는 얻을 수 없지만 이제 그 말씀드렸던 IT 그럼 산업재, 소재 중에서 뭘 사냐라고 본다면 거기서는 이제 좀 아이디어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 시총 순서대로 물론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사는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 에너지솔루션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중요한 게 지금의 주도주는 조선이잖아요. 그 중에서는 현대중공업을 굉장히 네. 많이 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장도 계속 넘겨주시면 또한 이제 건설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건설에서도 많이 사고 있는 이제 연기금 순매수 종목이 현대건설이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IT 소재 산업재가 이제 총순으로 가장 많이 사지만 그 중에서도 주도 섹터에서 어떤 업종을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현대건설 이런 것들을 사고 있다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종목들도 언급을 해주셨고 반도체 2분기 순이익 전망도 아까 짚어주셨는데 외국인의 최근 그 매수를 보면 삼성전자와 같은 이런 반도체 관련주에 좀 집중이 네네. 되고 있는데요. 이런 이익 전망 뭐 상향을 당장 뭐 반영한 투자라고 보십니까?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작년 이제 9월 달에 모건스탠리에서 이제 반도체 겨울이 오고 있다. 네. 이러면서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 낮추고 뭐 하이닉스만 낮췄다라기보다 삼성전자까지 다 이제 반도체 팔으라는 얘기였는데 네. 그때 몰랐던 건 이런 변화가 생길 줄 몰랐던 거고 그때까지는 저도 이제 반도체 섹터가 이제 가장 안 좋다라고 봤는데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는 삼성전자를 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그게 언제까지냐라고 한다면 일단 2분기 실적 발표할 때까지다라고 볼 수 있어서 7월 초까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반도체에 대한 순매수는 좀 지속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렇다면 국내 증시 뭐 올해 계속 들고 가냐? 네, 그건 좀 아니라고 보고요. 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실적 전망이 하향 조정되고 그런 가운데서 전체적으로 작년 그 증시와 올해 증시 이제 들어와서 사실 미국 증시가 관세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서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 그렇게 뚜렷하게 투자할 곳이 없는 가운데 한국 증시에 이런 실적 개선이 부각이 되었다면 말씀드렸던 것 같이 조삼모사로 오히려 하반기에는 더 안 좋을 수가 있기 네. 때문에 하반기는 오히려 이제는 어떤 관세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가 되면서 결국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관세 불확실성 해소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제 파월 연준의장을 압박하면서 경기의 바닥 이후에 회복이 돼야지 중국이랑 계속 네. 싸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2019년 같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2019년대도 똑같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의장을 압박하면서 이제 시진핑과 파월 중에 자기가 더 큰 누가 더 큰 적인지 모르겠다라고까지 압박을 했고 네. 결국 파월 연준 의장이 보험적 금리 인하라는 세 번의 금리 인하를 그때도 7월, 9월, 10월 세 번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하반기에 사실 금리 인하 기대가 뭐 2번 나온다고 하지만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정도 수준에서 만족할지는 저는 최소한 그거보다는 이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7월까지는 숫자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대한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조선이라든지 건설 등 말씀드렸던 섹터 중심으로 국내 증시 플레이 할 수 있지만 그 중간에 이제 준비해 가야 될 게 계속 4월 말 이후에 이제 개선이 되는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해서 네. 하반기를 보면서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세 인하가 90일 적용이 됐지만 그 사이에 또 어떤 변수가 나올지 모릅니다.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데 반도체 짚어주셨습니다. 한국의 경우 수출 비중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이 자동차 산업은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자동차 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관세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있었고 사실 뭐 저희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는 사실 선제적으로 굉장히 대응도 잘했던 부분이 네. 있는데 이제 품목 관세라고 해서 이제 별도의 관세 부과가 나오고 있지만 어떤 추후에 관세 관련해서 이제 저희 한국 자동차 시장에 대한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는 불확실성이 있고요.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좀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쪽으로 해서 이제 반도체라든지 네. 이제 조선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좀 집중해서 우선해서 좀 봐야 되고 그런 추후의 소식들이 기대된다면 사실 이제 자동차가 그 관세 관련해서 가장 좀 조정이 심했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섹터까지 점검을 해주셨고 잠깐 그 조선과 방산 같은 것들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적이 좋음에도 지금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뭐 이런 경계감도 있는데요. 이 섹터들 조선과 방산 섹터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일단 조선방산 같은 게 실적이 많이 올랐다라는 것은 이제 뭐 트럼프 임기가 이제 4년 정도라고 네. 본다면 이제 좀 올랐다라고 좀 볼 수 있다라고 보고요. 주도주로 이제 조선방산 같은 경우에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네. 방산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이제 결국 국방 독립을 위해서 계속 투자하는 법안들이 지금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투자가 높아지고 있고 조선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아직 트럼프 대통령 이제 취임하고 이제 아직까지 6개월도 안 지난 상황에서 이제 그 중에 보고 있는 게 한국 조선이고 그 정책 방향에 따라서 유럽들이 다시 재무장에 들어간다면 그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게 방산 업종이라면 뭐 저는 이제 시작되는 기간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어서요. 물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상반기까지 보자라고 제한적으로 말씀드리고 그 후에는 이제 내년을 좀 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조선 방산 이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트럼프 임기 기간에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과 방산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이다. 마지막으로 올해 이제 자산 배분 전략 저희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뭐 계속 주식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긴 했는데 네. 지금이 어찌됐든 뭐 작년 9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했고 또 뭐 지금 전망에 따르면 이제 올 9월에 다시 금리 인하를 시작할 거다라고 보고 있지만 금리 인하기라는 게 중요하고요. 사실 자산 분별로 투자 판단에 있어서 이게 금리 인상기냐 인하기냐 아니면 휴직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좀 정리를 해온 게 21세기 이후에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를 좀 정리를 했었는데 네. 그 4번의 금리 인하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나오는 것 같이 처음에 이제 9.11 사태, IT 버블 등 당시에 이제 경기가 위축이 돼서 2001년 1월부터 이제 100bp 금리 인하로 금리 인하를 좀 장기간 했었던 기간이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잘 아시는 것 같이 글로벌 금융위기였죠. 그래서 2007년 9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해서 계속해서 금리 인하, 그다음에 제로금리까지 갔었던 상황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기를 말씀드렸던 게 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따른 파월 연준 의장의 보험적 금리 인하, 3회 금리 인하가 2019년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 과거 3회 지금은 이제 2024년 9월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금리 인하기가 시작되었는데 그 이후에 과거의 그 금리 인하기 동안 그럼 자산별로 수익률이 어땠는지 국면별로 투자 전략이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그런 것들을 참조해봐서 그럼 올해 시장은 어떤지를 좀 비교하면서 정말 과거와 같은 흐름을 보이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산별로 금리 인하기의 수익률을 보면 금리 인하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채권이 좋습니다. 거기다 금리 인하를 하면 달러가 약세를 기록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금이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3번의 금리 인하기 2001년, 2007년, 2019년 동안에 이제 자산별 수익률을 평균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금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고 글로벌 채권, 미국 채권, 뭐 한국 채권 등 이제 금과 국채 등이 이제 굉장히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한 걸로 나오고요. 반면에 안 좋았던 부분을 보면 이제 사모 주식, 그리고 글로벌 주식, 코스닥 이렇게 나오는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어찌됐든 주식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정리가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까지는 이제 금리 휴직기 기대로 사실은 주식 시장이 어떤 기대에 따라서 좋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서 주식시장은 이제 금이나 채권 등이 강세를 기록할 걸로 보이고 있는데 그럼 과연 올해는 어땠냐라고 좀 보면 연초 이후에 수익률을 보더라도 금이
압도적으로 27.4%나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네. 기록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인프라라는 건 인프라 투자가 요즘에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보시면 글로벌 채권, 그다음에 미국 채권 이런 식으로 여전히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처럼 금과 채권이 굉장히 좋은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과거랑 조금 다른 점은 금이 사실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금은 올해 들어서기 전에 작년 2년 동안, 그러니까 과거 2년 동안 거의 50% 정도 올랐고 지금 한 27% 올랐기 때문에 거의 한 8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금이 당장 조정을 나온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이제는 그렇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채권에 대한 투자를 네. 채권에 대한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그 와중에 그렇게 주식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까지는 국내 주식이 좋지만 이제 하반기는 좀 쉬어갈 수가 있고 가격적 측면에서 미국 증시는 세큐러 사이클에 따라서 장기랑 갈 수 있기 때문에 살 수 있지만 주식 전반은 지금은 좀 채권 중심으로 포트를 짜가고 그런 식으로 순환매 상반기는 이제 국내 주식을 좀 좋았기 때문에 국내 주식을 가져가고 어차피 미국 주식은 이제 장기간 가져가야 될 거기 때문에 가격이 지금 매력이 있을 때 사가는 이런 전략을 이어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연준이 작년 9월에 피벗을 했고요. 지금 여전히 금리 인하기라는 점이 중요하다. 금리 인하기에는 금이나 채권이 주식에 비해서 성과가 좋았다는 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김중원 현대차증권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